너 어디야, 나 X만 되고 헤어져야겠다. 그냥은 못 헤어져. 나 미친 듯이 때리면서 성테이프로 온몸을 감고 입도 막고 손도 묶었어요. 손가락 하나 정해라. 바로 자르고 손가락은 바로 변기에다가 넣어서 내릴 거다. 족밥할 거면 처음부터 자르지 않았다. 너는 그냥 장애인으로 살아라. 그때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저를 미친 듯이 때리더라고요. 내가 너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평생 다른 남자 못 만나게 해줄게.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 그래도 제가 못 벗겠다고 하니까는 때리면서 억지로 벗게 했어요. 제가 신고하거나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나도 보험 하나는 있어야지. 2018년 10월 부천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그녀는 이 사건의 생존자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악몽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날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가은은 광고를 통해 데이트 어플을 알게 됐습니다. 어플을 통해 정준과 매칭이 됐는데 그는 자신을 프랑스 유학파의 마케팅 실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어플을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 연락은 한 일주일 했나? 걔가 이제 저한테 사귀자고 하고 조금 인상이 약간 좀 세 보이긴 했는데 걔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때 두 번째 만남으로부터 한 3, 4일 뒤에 걔가 우리 집에 와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당시 가은은 학원에, 정준은 직장에 다녔고 이들의 만남은 주로 늦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정준이 가은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정준의 폭력적인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걔가 그때 오기도 한 시간보다 되게 늦게 왔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와? 너는 몇 시 이때까지 기다려서 나도 되게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거럭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늦을 수도 있지.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당시 정준은 자신의 회사가 힘든 상황이라며 본인에게 맞춰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사정에 가은은 정준을 이해해주기로 했죠. 그런데 집에서 아침을 차려줬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한 10시쯤이었어요. 찌개도 끓이고 반찬도 하고 밥도 하고 상 차려서 이제 일어나라고. 근데 미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자라고 깨웠어요.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깨운 것도 아니고 좋게 깨우는데 자기 깨웠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나를 안 깨우는데 아침에 네가 왜 깨우냐. 네가 밥을 차려놨었으면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일어났을 때 대표해준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식탁을 팍 치는 거예요. 세게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 숟가락인가 테이블 위에 있던 숟가락이나 뭔가를 제 머리에 착 쳤어요. 이날 이후 가은은 자신의 집에 감금됐습니다. 정준은 가은이 학원에 가지 못하게 했고 개인 약속도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정준은 가은의 카드를 사용하며 가은 명의로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대출받았는데요. 폭력의 강도 또한 점점 심해졌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대답을 늦게 해서. 근데 대답을 정말 늦게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는 말에 대답을 1초 안에 안 해서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서 말끝에 다르셨다고. 그리고 저랑 얘기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본인이 저를 때렸을 때 제가 눈물을 흘려서 그리고 제가 맞은 곳을 아파하거나 너 지금 엄살이지? 진짜 아프게 해줘? 하면서 배를 계속 때렸던 거죠. 본인이 먼저 무조건 잠들어서 제가 만약에 먼저 잠들면 먼저 잠들었다고 때렸어요. 미친 듯이. 기본 1시간에서 2시간씩 받았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은 절대 매너 모드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진동으로 해놔도 안 돼요. 근데 집에서 저한테 알림이 왔는데 진동으로 왔어요. 그거 가지고 때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문자나 카톡이 오면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친구든 집에서 가족이든 전화가 온다 그거든 스피커폰에서 본인 옆에서 하나 받았어요. 가은에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가은이 다니던 학원에 그녀가 출석하지 않자 연락이 온 것인데요. 학원을 제가 다니고 있었잖아요 원래. 근데 그만두려면 와서 서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그만두라고 막 압박을 했으니까 이제 못 나가게 막고 하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하던 애가 갑자기 안 나온다 하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좀 이상했나 봐서 와서 그걸 써야 된다고 학원 그만두는 거고 그때 그걸 핑계로 갔죠. 갑자기 연락 안 되다가 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같이 경찰서 강릉경찰서에서는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가은은 다시 부천으로 돌아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은이 걱정된 정준도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보호소에서 자고 있던 가은은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놀랐다는 정준의 말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한 형사가 문제가 생기면 꼭 연락하라며 가은에게 연락처를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핸드폰에 번호를 저장할 수 없었던 그녀는 이 번호를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상당히 그때는 아마 가스라이팅 혹은 인지적 노예화가 진행된 상태였을 거고요. 이런 식의 어떤 강렬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나는 너 없으면 죽는다, 너랑 헤어지면 나는 죽겠다, 뛰어내리겠다, 이런 식의 위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담자가 가장 원하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움을 준 경찰에게 신고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실패한 날부터 때리는 게 더 심해지고 더 감시도 더 심해졌어요. 내가 화장실 가서 문 잠그고 내가 핸드폰으로 신고를 해볼까도 생각도 했고, 화장실도 문 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 관계상 안 되고, 왜냐면 경찰이 오는 시간이 있고 경찰이 와도 문을 걔가 열어줄까? 문 안 열어주잖아요. 문을 따고 들어오는데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나아질 거라 생각했던 정준의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에 가은은 이별을 통보했지만 내가 너 헤어져 줄 테니까 너 어디 하나 X만 대고 헤어져야겠다. 그냥은 못 헤어져. 나 미친 듯이 때리면서 성테이프로 온몸을 감고 입도 막고 손도 묶었어요. 저 집에 전정바위가 있었어요. 전정바위. 되게 날카로워요. 엄청. 사람 뼈도 자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러면 걔는 돈을 달래요. 1억을 달래요. 솔직히 모논하고 싶으니까 1억 안 했어요. 구해볼게. 어떻게 구해볼게. 1억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당장 구해봐. 대출이든 뭐든 어떻게든 구해보겠다. 그럼 지금 당장 전화해가 대출잖아. 400만 원을 준 것처럼 거기서도 400만 원 준. 똑같이 400만 원 나올 줄 알았던 거죠. 근데 1680이라고 하니까 걔가 못 헤어지겠대요. 그리고 그걸로 본인 빚값 풀어갖고 그 돈으로. 그리고 자동차 샀죠. 나머지 돈으로.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자 가은은 두 번째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맞는 도중에 쇠파이프로 맞는 도중에 도저히 못 견디게 있어서 도망쳐 나왔더니 바로 문 앞에서 잡혔어요. 문 여는 것까지 성공했었고, 그때 현관문 여는 그 띠리링 그 하나 타임 그 사이에 걔가 저를 뒤에서 바로 머리채를 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문을 열었어요. 왜냐면 소리라도 지르려고.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살려주세요 그러고 소리 질렀어요. 입을 제 틀어막고 제 소리 지르는 제 입을 틀어막고 무력으로 힘으로 이제 문을 닫은 거죠. 무력으로. 근데 문이 닫히자마자 미친 듯이 때렸죠. 그녀의 살려달라는 외침은 더 큰 폭력이 돼 돌아왔습니다. 때리는 상대방이 너무 쉽게 풀이 죽거나 위축이 되면 재미가 없어요. 만만하지 않고 나에게 대등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제압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이 사람한테는 짜릿해요. 며칠 후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 정준에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걔가 저보고 혼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냐 물어봤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혜민을 보낸 전 여친을 처음에는 제가 헤어지자고 해놓고서는 헤어지고 나니까 자기 잡았다. 나는 한 번 헤어지면 절대 다시 안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후회 안 할 자신 있냐?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를 미친 듯이 때리더라고요. 내가 너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평생 다른 남자 못 만나게 해줄게. 이러면서 그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저한테 벗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 못 먹겠다 이러니까 또 계속 때려요. 침대에 누운 제 모습을 막 자세히 찍는 거예요. 제가 신고하거나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이 영상이 퍼지는 거 퍼뜨리거든요. 나도 보험 하나만 있어야지 이러면서. 가은은 또다시 탈출을 계획합니다. 정준의 감시가 느슨해지도록 그의 말에 고분고분하는 거였죠. 걔가 외출할 때 그 틈에 타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일부러 다 걔 기분이 다 맞춰줬어. 일부러 더 맞춰줬어요. 응 알았어 막 이런 거 일부러. 그리고 걔가 자기 면접 보러 간다는 거예요. 회사 면접 보러. 아 그럼 면접 보러 갈 때 내가 도망쳐야겠다.
제가 또 다시 들어오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전화해서 집 앞으로 데려와달라고 얘기한 거고 걔네 전화 온 거죠. 나 잠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병원에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했죠. 얘가 뭘 시켜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너 무슨 일 있어? 배 많이 아프든 심각하대? 뭐 돈 내가 보내줄까? 걔가 갖고 있는 돈은 걔가 다 빼서 제 카드도 걔가 다 갖고 있었어요. 11월 9일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정주는 체포됐습니다. 탈출하고 나서 8일날 강아지랑 짐 다 싸가지고 지네 집에 내려간 거예요. 이제 울산에. 도망치는 과정에서도 다 썼어요. 막 인간 톨비 이런 걸로 막. 지가 돈 갖고 있으면서도. 마지막에 집에 이제 해놓고 가는 게 보이잖아요. 엉망이더라고요. 제 물건들 다 가져갔더라고요. 쓸만한 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가은의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4시간이 넘는 진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결국 119를 불러 병원으로 호송됐는데 뱃속에 염증이 가득하다는 의사의 말에 긴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1차 수술을 마쳤지만 복강 내 출혈이 심해 2차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장기가 터져서 이미 피가 출혈이 계속 나와 있었어요. 이게 그냥 장기만 터져도 출혈이 진짜 엄청 아프고 그리고 그 정맥도 계속 아팠던 건 염증이 계속 심해서 아팠던 거예요. 염증도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녀의 몸 상태도 문제였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겪고 있어요. 침입적 생각도 강렬하고요. 그 다음에 본래 성격 변화도 오고요. 그 다음에 프리즈 리스판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얼어붙고 말이 안 나오고 가해자를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가은은 정준과의 악연을 끊기 위해 아직 노력 중입니다. 강정준은 유사강간, 상습 특수상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로 총 4년의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정준의 민사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이건 김가은의 보복인 것 같다며 정준은 스스로를 변론했습니다. 걔를 발견하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때 골판장 나올 때도 제가 먼저 나왔거든요. 저 나와서 제가 나오고 나서 제가 바로 나오니까 저의 뒷모습이라도 보일까봐 무서워서 바로 화장실로 뛰쳐나가서 숨어있다가 한 몇 분 있다가 나왔어요. 이날 강정준의 변론에서는 죄책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이면 그는 출소합니다. 그 사람이 출소한 이후에 2차 가해를 네, 2차 가해를 가하거나 내담자를 살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히 사법부하고 경찰이.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병리적인 메커니즘을 일반적인 사람에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년에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있는 남성 파트너에 의해서 살해되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적 조치 중 하나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그것도 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처벌에 대해서 보복이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